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제가 코트를 입고 왔는데요. 예, 그 신림동의 그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는 긴 검정색 패딩, 저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 너무 왠지 그거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따뜻하니까 많은 분들이 입고 다니시겠죠. 신림동은 특징이 패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 한 10월쯤 되면 패딩을 입으신 분이 나와요. 그리고 4월까지 여기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패딩을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반바지를 입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신림동은 패딩과 반바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한번 보세요. 4월달 되면은 반바지에 삼색 있죠. 이 슬리퍼인데 이렇게 줄 3개 있는 거, 그거 엄청 많이 신고 다니십니다. 예. 자, 오늘 강의 기획서 보시면요. 자료 몇 가지 받으셨죠? 추록 없으신 분들은 추록을 이제 1층에 출력해 놨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추록이요. 그 다음에 오늘 자료가 보시면 조견 표 같은 거 하나 있죠. 네, 표 같은 거, 그거는 새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 예전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기출 문제가 좀 삭제가 됐어요. 너무 중복되고 그런 것들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견표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구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이고, 심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례인데요. 차례가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게 복잡한 거 있죠. 예, 이 차례 순서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출 1번, 기출 2번 이렇게 하면 아직 안 배운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우신 순서대로 여기 1번 하고 여기 이렇게,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소기간이다 그럼 제소기간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풀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좀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다 보시고 나서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진도별이 아니라 순서별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기출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한 번만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렇죠. 알던 것만 계속 보면 좀 힘들죠. 꼭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일기 마칠 때쯤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고, 일기 때는 기출을 할 거고요. 저희가 책을 보시면 이게 파트가 3가지입니다. 이 책이요. 파트가 처음 사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파트 1이 있고요. 1도 A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중간에 132페이지에 보시면 B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출이 2가지입니다. A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이고요. B는 다른 국가시험 기출입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 다른 국가시험 기출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는 타 국가시험 기출만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노무사시험 기출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국가시험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 타 국가시험 기출을 보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차례 한번 보세요.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책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내드린 그 복잡한 차례에 보시면, 그 복잡한 차례 보시면 그 로마자 10번입니다. 차례 로마자 10번에 보시면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라는 부분 찾으셨나요? 여기 목차가 달려있죠. 이 목차는 여러분들 책 목차입니다. 책 목차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한 거예요. 자, 거기에 보시면
기출 A가 노무사 시험 기출입니다. 기속력, 일부 취소 판결, 간접강제, 기속력 계속 나왔어요. 마지막에 기판력이 나왔습니다. 이 기판력이 2021년 기출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1년도에 기판력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타국가 시험에는 어떻게 됐는지 보겠어요. B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기속력, 기판력, 기속력, 간접강제, 기속력, 기판력, 기속력. 보이시나요? 기판력과 기속력이 뒤로 갈수록 번갈아서 나오는 겁니다. 번갈아서 나온다는 것은 곧 노무사 시험의 기판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 계속 기판력을 낸 거고 그 기판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타국가 시험을 봄으로써, 왜냐하면 국가 시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타국가 시험을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쟁점이 섞여서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선생님, 기출 문제만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뒤에 사례 문제를 또 공부하느냐. 기출 문제는 저희가 1기 때 공부를 합니다. 2기 때는 사례 문제를 공부를 해요. 사례 문제를. 왜 사례 문제를 공부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차례를 봅니다. 그 페이지예요. 제2절에 보시면 중간에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한번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10일이니까 한 10년 후쯤이죠. 무효 확인 소송에서 10년 후가 아니죠. 3년이니까 한 3, 4년 후쯤 입증 책임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출 B에 보시면 기출 B에도 즉시 확정의 이익은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여러 번 나왔을 때 다음에 즉시 확정의 이익이 나온다 그랬어요.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 해 바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시 확정의 이익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온다고 해서, 왜냐하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계속 기출이 됐으니까. 그래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나왔어요. 그런데 타 국가 시험에도 입증 책임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입증 책임 나온 적이 왜 없느냐. 타 국가 시험은요, 범위가 행정법 전체예요. 전체. 총론도 있고 소송 심판도 있지만 강론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전체인데 우리 시험은 심판과 소송이에요. 심판과 소송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단 말이죠. 특수성이 뭐냐면 작아도 나와요. 쟁점이.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야, 이런 게 나오겠나? 그런 쟁점이 나온다고요. 작은데도. 그 이유가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할 거는 취하고 준비할 건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거기에 사례 문제에 보시면 제13번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단 말이죠. 있었고 제가 이 문제는 작년 3기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예요. 왜냐? 그래서 기출로 막지 못하는 문제들, 그렇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조금조금한 문제들을 제가 다 골라서 사례 문제로 다 박아놨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 이 책 하나만 보시면 절대 빠지는 쟁점은 없습니다. 약술 문제가 좀 있죠. 약술 문제는 제가 나중에 약술 문제로 보실 쟁점을 따로 정리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10개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약술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약술 문제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약술 문제는요, 한 번 내면 그 내부 기준이 약술 문제는 한 번 내면 3년 동안의 동일한 문제를 못 내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술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술 문제를 내면 또다시 약술 문제를 못 내기 때문에 약술 문제는 잘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약술 문제를 내면 변별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사실 조문 보고 쓰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답안지가. 그러나 사례 문제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포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곳에서 변별력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채점하시는 분들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약술 문제는 최대한 좁게. 그러면 약술 문제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약술 문제는 최근에 3, 4년 동안 안 나왔던 쟁점 중에서 약술 문제로만 낼 수 있는 거. 약술 문제라면 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사례 문제로 만들기 어려운 거. 그런 것들만 약술 문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 관할 같은 거. 이거 사례 문제로 내기 어렵습니다. 사례 문제로 내면 민사소송법 문제가 되거든요. 행정법 교수님들은 민사소송법을 잘 모르시죠. 왜냐면 전공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런 문제는 약술 문제로 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왜 제가 이 책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공부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1기 때는 진도별로, 2기 때는 종합 문제 순서대로 합니다. 그냥 1번부터 그냥 풀어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순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 나오고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나오기 때문에 2기 때부터 그때부터는 연습을 실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강의 일정은 그러하고요. 제가 원래 작년까지는 30점 매일 모의고사를 봤어요. 매일 모의고사를 보니까 일단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모의고사를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채점자 문제입니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면 채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채점하시는 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격일 50점으로 바꿨습니다. 격일 50점으로.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일은 시험이 없습니다. 왜 선생님 내일 없습니까? 좀 진도를 모아야 시험을 보죠. 오늘 하루 한 걸로 시험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복습입니다. 아시겠죠? 복습이고 요 기출문제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판법을 오늘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음 내일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심판법 안에서만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내드린 차례 있죠? 여기 차례 보시면 행정심판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미리 그거를 암기를 하시든 읽어보시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생각이 안 나요. 책 오픈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요. 아시겠죠? 지금은 책 참고해서 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참고하면 답안지가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과연 똑같아질까요? 전혀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예. 책을 오픈해서 보고 쓰시는 것보다 암기해 쓰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무리 책을 보고 쓰셔도 암기해서 쓰시는 분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책 보고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서머리처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관없어요. 지금은 점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연습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1기와 2기의 모의고사의 차이점은 1기는 복습이에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문제집에 있는. 2기는 예습이에요. 전범입니다. 전범이고 제가 다 만든 문제예요. 제가 다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실 거예요. 그러려면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라도 쓰세요. 한 문제 반이라도 쓰세요. 아시겠죠? 꼭 쓰셔야 됩니다. 지금 연습 안 하시면 2기 때는 정말 난처입니다. 2기 때는 작년에 시험 하신 분들이 2차 시험 보신 분들이 대거 들어오세요. 대거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모의고사의 최고 답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2기에는 조금 밀리시더라도 3기에 가서 한번 내가 도전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시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보시고 본인의 답안지를 다른 분에게 보여주는 걸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교수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첨삭 받고, 그렇죠? 그 다음 최고 답안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취할 거 취하고, 제가 최고 답안 강평도 해드립니다. 취할 거 취하고 틀린 거 과감하게 틀렸다, 형식이 좋다, 형식이 나쁘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본인 답안지에다가 다 써두세요. 그거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 보면 다 답안지 모아놔요. 왜냐면 거기다 다 써놓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처분사유 추가 변경할 때 무슨 판례 잘 안 외워진다, 꼭 외우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2개, 4개가 더 낫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올해도 첫 출변이 나왔잖아요.
21년도에 제가 판례 4개 알려드렸는데 2개만 외우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2개만 외우시면 시험장에 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분들 4개 썼는데 본인 2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시겠죠? 그게 점수 차이를 만듭니다. 그게 점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외우시라는 거 지금부터 다 외우시지 마시고요. 주양 외우고 2기 가서 또 외우고 3기 가서 또 외우고 아시겠죠? 나누어서 외우셔야 돼요. 지금 한꺼번에 다 못 외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중요한 거부터 외우는 겁니다. 중요한 거부터. 목차, 키워드. 그 다음에 시험 보시는 건 그렇게 시험을 보실 테고요. 교재는 우리 기본 강의 교재에다가 그 다음에 기출편을 할 겁니다. 기출편. 물론 법전은 당연히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법전은. 다음 특징은 핵심 정리로 오늘도 핵심 정리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나가고 그 다음날 그 한 부분 기출문제 풀고 아시겠죠? 다시 나가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시험 본 날은 시험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출문제는 다 여기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5회를 저희가 시험을 볼 건데 4회 정도는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고 나머지 한 회 정도는 제가 만든 기출문제 전혀 생소한 문제를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매번 기출문제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식상하다 이러시길래 제가 안 식상하게 새로운 문제로 나중에 제가 문제는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걸로 한번 시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3기까지 다 듣고 시험장에 가서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기출 B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출 B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 문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변화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계속 길어지면서 점수가 계속 작아져요. 아시겠죠? 앞으로 문제가 길어지고 점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변하지 않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고 쟁점 파악을 빨리 하시고 빨리 써야 된다 말이죠. 빨리 써야 많이 씁니다. 무조건 많이 써야 돼요. 이거는 글씨 잘 쓰실 필요 없습니다. 글씨 잘 쓰시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만 쓰면 됩니다. 많이만. 그래서 기출문제, 그러나 기출문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예전에 제가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17 곱하기 23은 뭐죠? 암산을 잘 하시는 분은 몇입니다. 잘 모르시죠? 그러나 17 곱하기 23을 알려면 9구단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9구단을 알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 때 우리가 했던 건 9구단 외우기야. 연기와 일기 때 9구단을 외워서 점점 17 곱하기 27이 아니라 2700 뭐뭐뭐 곱하기 3100 이것까지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9구단을 충실하게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충실하게 해서 천천히. 지금 기출문제를 보시면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좌절하지 마시고 천천히 봤을 때 내가 요거를 풀 수 있을까? 풀 수 없을까? 요거 나왔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렇게까지만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쓰는 건 2기, 3기 때 열심히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암기도 중요하지만 룰이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만드는 룰이 있습니다. 요런 표현을 쓰면 요걸 쓰는 거예요. 요런 표현을 쓰면 요걸 쓰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서의 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익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나올 때마다 그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연말에 그거 사례 그 접근 방법 특강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거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연말에 했던 그 무료 특강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연기 때 우리가 그 빈칸 채우기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읽는 방법, 그다음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5회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최고 답안은 제가 뽑습니다. 최고 답안은 지금 채점자분들이 10분 정도 구해져 있는데요. 그 10분이
본인이 최고 답안이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뽑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최고 답안을 뽑아서 제가 최고 답안 강평을 해드려요. 최고 답안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좌절하실 겁니다. 연기만 듣고 오신 분들은 지금은 좀 좌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수업 다 듣고 3기까지 듣고 다시 1기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답안을 잘 쓰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참고하고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벌써 2년, 3년씩 공부를 하셨는데 동일해질 수가 없잖아요. 연기만 듣고.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목표는 3기 중반입니다. 3기 중반까지 따라가야 돼요. 중반까지 못 따라가면 그 이후에는 좀 힘듭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의 그 쟁점 정리라는 얇은 책이 많이 보시는데요. 이 책이 이제 두꺼우니까요. 근데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는 분들하고 약간 달라요.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작년에 이미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으로 보셔도 돼요. 2기 때는 그 책으로 합니다. 그럼 선생님 바꿔야 되나요? 안 바꾸셔도 됩니다. 2기 때는 그 책과 이 책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 권만 있으시면 돼요. 이 책을 있으시든 아니면 작은 책이 있으시건. 지금 이 책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특징은 거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기출 사례가 좀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져서 이 책이 좀 얇아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너무 중복되거나 아니면 단순한 문제 다 빼버렸습니다. 단순 약술 문제처럼 뭐 부작위를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얇아졌고 안에 내용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또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서 131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출 사례. 127페이지 A23에 보시면 21년도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나왔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나왔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까지는 거의 산문은 약술이거나 준사례처럼 그냥 간단한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였는데 산문인데 길어졌어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나왔었습니다. 아주 이제 시간 싸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약간 연습을 하시는 게 시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시간 조절을. 근데 지금은 시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일단은 되는 데까지 많이 쓰시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크게 어떤 점수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첫 추변이 워낙 유명한 것이고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첫 추변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문과 2문이 워낙 길었어요. 그러면 1문과 2문이 길면은 사실 1문에서 이제까지 기출문제 보시면 다 1문에 문항 2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1문에 문항이 3개 나왔어요. 전 3개씩 냈죠.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3개씩 나오면 일단 쓰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산문을 다 못 씁니다. 이 문제를 알아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꼭 산문 쓸 시간 최소 15분, 길게는 20분은 무조건 남겨놔야 된다. 그냥 쓰고 중간에 맞춰라. 그 다음에 산문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1문, 2문은요. 특히 1문은 점수 차이를 잘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1문은 마음 먹고 쓰시거든요. 그런데 3문 정도 넘어가면 속도가 자꾸 밀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쓰시는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3문에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나중에 그 3문에서 점수 못 따신 분들은 시간 조절을 잘 못하신 겁니다. 이건 시간 조절 문제예요. 시간 조절을 잘 하려면 1문, 2문에서 빨리 써야 됩니다. 빨리 쓰는 것은 빨리 쟁점을 찾고 빨리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에 그 수석 합격하신 분이 그 합격 수기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필속은 이게 아니다. 제가 그 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쓰는 속도가 아니라 아웃풋 속도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속도예요. 이 속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느린 거는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빨리 쓰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자, 2번은 보세요. 124페이지. 재결 취소 소송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나 잘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길죠? 아시겠죠? 문제가 길어요. 길다는 것은 읽는데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긴장하면 산문을 못 쓰는 겁니다. 산문을 못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열심히 외워놓고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들, 이 예는 이 책에 있어요. 그 예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대로만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문과 3문은 시간 싸움이었다. 그럼 1문은 자 보겠습니다. 1문은 특이하게도 1문의 1에 10점짜리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10점짜리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 2문, 3문도 10점짜리, 지금 3, 1, 1이잖아요. 예전엔 2, 1, 1이었습니다. 3, 1, 1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3, 2, 1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 1. 아시겠죠? 2문이 2로 나올 거예요. 2문이 2로. 쪼개진다는 거죠. 쪼개진다는 거 뭐냐면 쟁점이 많아진다는 거고 촘촘하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촘촘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문제가 새겨졌다는 게 특징이고, 자, 첫 번째 보시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입증 책임 문제였어요.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무효 확인 소송의 입증 책임이 있고,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취소 소송의 입증 책임이 있어요. 메인은 취소 소송의 입증 책임입니다.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의 입증 책임이 나왔어요. 그럼 걔가 더 중요해서인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왜요? 모델을 무효 확인 소송으로 만든 거예요. 모델이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모델을 무효 확인 소송으로 잡으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쟁점을 찾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한 게 여기서는 취소 소송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무효 확인 소송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다시 뭉개고 다시 하기 귀찮으시니까 그냥 무효 확인 소송 입증 책임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음은 뭐가 유력하다? 취소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유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효 확인 소송의 입증 책임은 나왔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입증 책임은 굉장히 소외된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출제하는 교수님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10년치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무효 확인 소송의 입증 책임이 나왔다. 그럼 취소 소송의 입증 책임이 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자, 두 번째,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문제입니다.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특이하게도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타 국가시험에서는 부가 논점, 아시겠죠? 쓰는데 중간에 하나 끼워 넣는 논점으로만 나왔지,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을 독자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뭐냐면 노무사 시험이라는 그거의 특수성이에요. 제가 좁게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이해가 되시나요? 좁게 공부하시기 때문에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이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병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왜 병합이 많이 나왔을까요? 내기가 좋습니다. 내기가 좋거든요. 뭐 취소랑 국가배상, 취소랑 무효 확인, 내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근데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이거 말고도 다른 쟁점과 부가 쟁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병합 친구가 뭐예요? 병합 옆에 있는 거. 병합 소송엔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이 있고 또 하나가 뭐죠? 변경이 있죠. 자, 병합과 변경을 동시에 다 알아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병합이 나오면 그 다음은 변경 또는 병합과 변경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판형 문제입니다. 기판형 문제. 제가 이거 총론할 때 설명해 드렸죠. 예. 선결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자, 국가배상 둘 다 세 가지 유형이에요.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이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두 번째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을 제기한 경우. 세 번째는 취소나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과 국가배상을 제기한 경우.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 세 번째 게 바로 기판력입니다. 세 번째 게.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왜 기판력이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취소 소송 또는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기판력이에요. 같이 제기하면 뭐예요? 병합이죠. 병합은 2년 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다고, 시험에. 노무사 시험에. 요게 나오고 요게 나왔어요. 유형이 3개인데 하나 남았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3개인데 2개 나와서 하나 남았잖아요. 3 빼기 2.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성결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노무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요게 안 나왔어요. 요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낸단 말이죠. 모의고사에서 계속 내서 그걸 연습해서 들어가서 쓰실 수 있도록. 기판력은 여러 번 냈어요. 수도 없이 냈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물론 기판력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또 기판력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연타로 나오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앞에 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이게 20년도 3번 문제입니다. 질문이 길죠?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보세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약술력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작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례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약술력 문제예요. 약술력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아까 21년도에 나온 그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쓰는 분량으로 보면 앞에 게 100이라면 얘는 한 170 정도 써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양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양이 많아졌다. 109페이지도 보시면 20년도의 이문입니다. 이 판례 제 책이 있죠. 이의신청 기각 마지막에도 보세요. 기각결정을 재결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예요. 이것도 일종의 무슨 문제다? 약술 문제에 가까워요. 이렇던 약술 문제가 21년도에 보면 완전 사례 문제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시죠? 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 법을 무슨 소송 수단으로 다툴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죠. 분량도 보시면 굉장히 재작년에는 작았죠. 왜냐하면 재작년까지는 제가 기출문제 제가 뽑아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한 장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2장이었습니다. 조만간에 3장 됩니다. 조만간에 3장이 돼요. 빨리 읽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세요. 재작년에 문제 2개였죠. 2개였잖아요. 그 짧죠. 그리고 잘 보시면 대상적, 희호적격, 제소기간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위 이기는 딱 보면 문제가 쟁점이 대반에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2문제에서 3문제로 늘었어요. 지금 타국가 시험은 4문제까지 나옵니다. 4문제까지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4문제까지 나오면 뭐 5점, 10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3, 1로 준비를 하시되 3, 2, 1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3, 2, 1도. 아시겠죠? 그만큼 문제가 어렵고 길어집니다. 어렵고 길어지면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써야 돼요. 그렇게 빨리 읽고 빨리 안 쓰면 3문까지 다 못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조금 힘들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저희가 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준비는 연기만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으로 갑니다. 예습하지 마시고요. 복습. 그러니까 이 책으로 복습, 그 다음에 기출 사례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미 한번 들으셨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예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과 본격적인 암기. 아시겠죠? 본격적인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하시되 이제 우리가 진도 순서대로 나갈 진도 순서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 차례에 보면 요 차례에
그래서 페이지 찾아보시고 그 문제 풀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를 풀어드릴 때 이미 이제 1기 들으시거나 2, 3기 들으셨던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암기하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연기만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을 하죠. 왜냐하면 예습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하시고,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암기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심판법부터 나갑니다. 92페이지 694번입니다. 자, 이제까지 배우신 것 중에서 오늘 간단히 설명드릴 것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요. 첫 번째가 유형론입니다. 유형론. 다 아시겠지만 지소소송의 4가지 유형론 다 아시죠? 아시겠지만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유형입니다. 방어소송이라고 한다. 방어소송. 방어소송은 모르셔도 돼요. 1유형만 아시면 됩니다. 침익적 처분을 합니다. 침익적 처분.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직권으로 한다는 건 신청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권, 뭐 과세 처분을 하거나, 아시겠죠? 침익적 처분을 합니다. 자, 침익적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법 없이는 침익적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침익적 처분을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근거법규죠. 처분은 법이에요, 법 집행행위예요? 법 집행행위니까 법이 있어야 처분을 하겠죠. 예. 따라서 법률이 항상 존재하고 그 법률이 이 사람의 이익을 항상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침익적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은 인정이 됩니다. 무슨 이론? 직접 상대방 이론. 답안지에 쓰셔도 돼요.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따라서 항상 원고 적격은 인정이 된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요건과 관련해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합니다. 자,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이고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대상적격이죠. 과세처분 처분입니까? 처분 맞죠? 저한테도 처분이면 이분한테도 처분이죠. 누구에게나 다 처분입니다. 이 사람은 처분이고 저 사람은 처분 아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처분에 대해서 저건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대상적격은 그 행정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객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요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누구인가? 아시겠죠? 누구인가? 누구가 아닌가? 상관없습니다. 처분을 하였다. 그럼 가백에 했건 을에게 했건 병에게 했건 상관없어요. 그 처분이면 처분이고 처분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대상적격이라고 합니다. 대상적격. 이해가 되시나요? 자, 2번째, 나하고 관련된다. 을, 병.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인공들. 그러면 얘는 있고 얘는 없을 수도 있고 얘는 있으면서 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 관련성을 뭐라고 하느냐? 소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의 이익. 아시겠죠? 소의 이익 줄여서 소익.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소의 이익이 있는가? 그럼 이거 보지 마시고 뭐만 보신다?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관적 관련성. 그럼 소의 이익, 소익, 법률상 이익 안에, 즉 주관적 관련성 안에는 뭐가 있는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고 적격이에요. 자, 원고 적격은 있다, 없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 이게 있죠. 그렇잖아요. 원고 적격에 대해서는 누구는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에게 과세 처분을 했어요. 다투면 이분은 있지만 다른 분은 없겠죠. 있다 없다가 나누어진단 말이죠.
이걸 주관적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관련성. 두 번째는 권보필. 권리보호 필요성. 아시겠죠? 그럼 권리보호 필요성은 어떤 분에게는 있고 어떤 분에게는 없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분에게는 있고. 그래서 이걸 주관적 관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대상적격, 그 다음에 주관적 관련성. 원고적격, 권보필. 그러면 1유형에서 3대 소송 요건이 대상과 원고, 권보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유형에서 3대 소송 요건을 물어봤어요. 그럼 뭐는 쟁점이 아니에요? 원고적격은 쟁점이 아니겠죠? 원고적격은 항상 있으니. 자, 그러면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대상적격과 두 번째는 권보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네. 그래서 1유형의 경우에는 대상적격과 권리보호 필요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출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A 18번입니다. 2번에 영업정지 1개월이에요. 몇 유형인가요? 영업정지 해주세요. 신청 안 하죠? 이거죠. 그럼 소송요건 물어보면 셋 중에서 요거하고 요거만 문제가 되겠죠. 대상적격하고 권보필하고. 그러나 영업정지 1개월은 명백히 대상적격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 처분인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청소하고 있다 처분인가? 시험에 안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명백히 처분이거나 명백히 처분이 아닌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 있죠. 이거냐 이거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명백히 처분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안 나오죠. 3대 소송 요건을 물어봐도 이건 쟁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잘 보세요. 소의 이익은 주관적 관련성이기 때문에 항상 누가 나온다? 주어가 나오죠. 갑이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을이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냥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건 물어볼 수가 없죠. 왜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왔다는 건 주관적 관련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 관련. 내가 소의 이익이 있는가? 아시겠죠? 갑이 있는가? 을이 있는가? 아시겠죠? 갑. 그럼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소의 이익이 있는가? 소의 이익은 이 두 가지니까 그 중에서 몇 유형은 빠지고 1유형이니까 원고적건 빠지고 권리보호 필요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다 뭘 물어보는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유형로만 보면 되겠죠? 1유형이면 권보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권보필 시대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권보필 시대입니다. 3대 소송 원고적격과 권리보호 필요성 중에서 지금은 권리보호 필요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대상적격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적극적, 두 번째 거부, 세 번째 재결. 그 다음에 재결의 특수문제 우리 분필 사례. 시험 문제를 잘 보시면 예전엔 이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분필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분필 사례 앞에는 재결, 그 앞에는 거부, 그다음 적극적인. 요 순서대로 나와요. 중요도가. 원래도 뭐가 나왔어요? 재결 취소 소송이 나왔잖아요. 3번이. 이해가 되시죠? 점점 뒤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점점 뒤쪽으로. 자, 1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유형. 요구 소송입니다. 신청을 합니다. 신고나 신청을 합니다. 신고나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 처분을 하는 거죠. 물론 부작위도 있습니다만은 거부 처분도 처분이니까 뭐가 있어요? 법이 있겠죠. 법 집행행위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 원고적격은 이 법률이 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지로 판단을 하겠죠. 판단은. 그 안에 대상도 있고 대상적격 1, 4, 5번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법적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리를
우리 판례는 뭐라고 불러요? 이 유형의 권리를 신청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상 적격은 1, 2, 3, 4, 5번이고 원고 적격에서 권리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 관련성. 신청권이 내가 있느냐, 저 사람이 있느냐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신청권은 마지막에 뭘로 끝이 났어요? 권으로 끝났잖아요. 권이니까 권리입니다. 그럼 갑은 신청권이 있고 을은 신청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권은 어디로 보내는 게 마땅하다? 원고 적격으로 보내는 게 마땅한데 우리 판례는 이걸 어디서 판단한다? 대상 적격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따로 판단 안 하고 얘를 6번 신청권 있는가 이걸 다 대상에서 판단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을 무시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사실 권리가 있는 사람과 권리가 없는 사람이 뭐가 달라집니까? 원고 적격이 달라져요? 대상 적격이 달라져요? 대상 적격이 달라지겠죠? 그게 비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형은 원고 적격에 관한 문제가 어디에 그냥 뭉개진다? 대상 적격적으로 뭉개지기 때문에 대상 적격 하나로 논하시면 돼요. 자, 이 유형은 뭐다? 대상 적격. 대상 적격인데 뭘 포함하고 있어요? 그 안에? 신청권을 포함하고 있다. 조금 어려우시죠? 오래간만에 들으셔서. 예. 그 다음에 3유형. 자, 행정청이 갑에게 적극적인 처분을 해줍니다. 인용처분을 해주는데 그 인용처분을 을이라는 제3자가 다투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3유형부터는 주인공이 하나 더 나옵니다. 주인공이 하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실 때 제가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주인공이요. 원피고, 원고류들, 사인류들, 그 다음에 행정청, 그 다음에 무슨 처분? 무슨 소송? 사유 나오면 사유. 아시겠죠? 그렇게 네 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갑도 나오고 을도 나왔어요. 을이 왜 나왔을까요? 갑도 나오고 을이 나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갑과 을이 수익적인 걸 같이 받고 있거나 이웃 소송, 연탄 공장 이웃이 여러 명이거나 아니면 한 사람에게 수익인데 한 사람에게 침이거나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사인이 여러 명 나왔다는 것은 복효적 행정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 사인이 여러 명 나왔네. 그러면 한 사람은 수익이고 한 사람은 침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것도 법집행위가 법률이 있겠죠. 이 법률이 당연히 이 사람은 허가 신청했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만 다툴 이유도 없고요. 이 사람이 다툴 수 있겠는가. 3유형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원고 적격입니다. 3유형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선생님 3유형도 대상 적격 되지 않습니까? 대상 적격 될 수 있어요. 근데 3유형에서 대상 적격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3유형에서는 대상 적격이 부정돼 버리면 원고 적격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처분 아니면 아예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주관적 관련성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처분 이제. 그래서 3유형이 나오면 주로 얘는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유형. 자, 2는 자기에게 신청을 한 거고 4의 경우에는 을이 이 사람에게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부 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여기는 주인공이 행정청과 갑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을이 갑에게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 을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해달라고 왜 신청을 합니까? 그 이유는 갑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그 공장 폐수 때문에 내가 생명 신체에 위험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갑이 무슨 공장을 하는데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든지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 받으면 이사. 거부 처분은 똑같습니다. 저게 2유형과 4유형이 이사는 같다. 혹시라도 2유형이 나오더라도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오면 이겁니다. 이거하고 차이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부 처분에 대해 다툴 때 대상 적격 구체사실을 법 집행으로 공권력 행사이고 법적 행위고 뭐까지 신청권까지 판단해 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아시겠죠? 2와 4가 같다. 근데 굳이 여기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죠. 저거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 유형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3까지. 4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2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좀 헷갈립니다. 여기서 왜 이쪽으로 처분을 했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유형론이고, 유형론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숙지를 하셔서 유형론에 따라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권리구제수단입니다. 권리구제수단. 권리구제수단. 행정청이 갑에게 어떤 처분을 했다고 해봅시다. 처분이 가장 대표적이니까요. 처분을 했다. 그 처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리구제수단은 3단계입니다. 3단계. 자, 권리구제수단은 3단계예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행정쟁송입니다. 행정쟁송. 자, 행정쟁송화된 행정심판 있죠. 심판. 행정심판 안에 가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하고 이건 뭐가 다릅니다. 이 행정심판은 본안이에요. 취소심판, 집행정지,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이렇게 본안과 가구제가 나누어져 있겠죠. 아시겠죠? 본안과 가구제. 권리구제수단은 본안과 가구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행정심판 안에 뭐 본안 따로 있고 가구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본안 안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쓰시고 그다음 가구제 안에는 요거나 요거 쓰시고. 아시겠죠? 목차를 잡아가지고. 그럼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을 물었어요. 본안과 가구제 중에 권리구제수단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본안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구제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오늘 저희가 할 겁니다. 예, 오늘 할 겁니다. 본안과 가구제. 자, 두 번째. 그러면 행정심판으로 가면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행정심판이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 하면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거는 행정심판이고 어떤 거는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법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진정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하소연이냐 행정심판이냐. 그러면 행정심판이다 그러면 이거죠. 그렇죠? 하소연이다 그러면 하소연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책의 94페이지 703번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는 심판이고 어떤 경우에는 심판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간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공이 행정심판으로 보는 것은 토지보상법 83조의 이의신청 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진정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이의신청 가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본안, 가구제. 자, 두 번째 행정소송. 행정소송도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본안이 있고 두 번째는 가구제. 본안, 가구제. 자, 본안은 취소소송. 그럼 본안을 쓰실 때는 잘 보세요. 권리구제수단은 인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인용의 가능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구제수단은 종류만 쓰시면 돼요. 실제로 취소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인용이 되려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지만 본안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쓰시고 싶다. 그럼 본안에 뭐만 쓰면 돼요? 여기는 소송 요건, 요건 심판 청구 요건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요건. 3대 소송 요건 있죠? 대상,
원고 권보필, 대상 청구인 권보필.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그것까지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입삼유형의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 이사의 경우에는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몇 조에 따라서. 그것만 쓰셔도 된단 말이죠. 자, 여기는 가구제가 집행정지도 있고 임시처분도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일반적으로는 1.3유형은 집행정지, 2.4유형은 임시처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가구제. 가구제는 집행정지만 있죠. 가처분은 법에 없죠.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 그래서 행정쟁송 권리구제수단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행정쟁송 당사자 소송도 있지만 제가 처분이니까 처분에 대한 불복은 뭐가 원칙이에요? 항고소송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항고소송 중심으로 항고소송, 항고심판 중심으로 써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가 손해전보예요. 손해회복. 손해회복. 자, 첫 번째 국가배상.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 아시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국가배상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혹시 민법 시간에 사용자 책임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죠. 그게 이제 국가배상입니다. 공무원은 사용자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 공무원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국가배상이라고 합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두 번째, 결과제거. 위법한 사실 상태에 대해서 있는데 그 경우에 소유권의 결과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위예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이 없을 때 자신의 금전 같은 거 돌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는 얘도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도 위법한 경우를 말합니다.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실보상법 만든다 그랬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방역 제한해가지고 그 국가가 위법한 행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한 사람들이 희생을 입은 거예요. 그 희생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적법이에요. 따라서 잘 보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것들이죠. 네, 이것들. 그래서 국가배상, 결과제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잘 보세요. 손해전보를 쓰시는데 시험에서 위법, 적법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위법은 이것만 쓰면 됩니다. 위법, 적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쓰라 그러면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자, 여기는 위법, 여기는 적법.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네 가지들, 특히 뭐 이 세 가지라고, 이 네 가지라고 해봅시다. 국가배상, 결과제거, 부당이득, 손실보상은 처분도 됩니다. 처분에 대해서 국가배상, 결과제거, 부당이득, 손실보상 처분도 되고, 두 번째, 사실행위도 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즉 손해전보는 범위가 뭐하다? 더 넓다. 더 넓어요. 더 넓으니까 처분은 되는 거죠. 여기는 만약에 항고소송이라고 한다면 뭐만 돼요? 처분만 되겠죠. 처분만 된다. 그럼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뭐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취소소송이라고 해봅시다. 취소소송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취소소송, 잘 보세요. 취소소송 제기하고 아니면 취소소송 제기 안 해도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손해전보만 받으면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소소송 제기 안 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 제기 안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경우. 두 번째, 취소소송 제기와 국가배상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 제기와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제기하는, 이게 뭐죠? 병합이죠. 세 번째는 취소소송 제기하고 확정 판결 받은 뒤에 국가배상. 취소소송 제기하고 확정 판결 받은 뒤에 부당이득 반환. 세 번째, 취소소송 제기하고 확정 판결 받은 뒤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게 원래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취소소송과 관련, 실제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단 말이죠. 세 가지가. 원래대로 한다면 선결 문제 유형은 세 가지예요. 국가배상 유형,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유형, 국가배상 유형, 결과제거 유형. 이게 세 가지인데 결과제거 청구는 약간 민사소송에 가까워서 행정법에서 논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두 가지로 부당이득 유형하고 국가배상 유형만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그러나 병합이 다 되기 때문에, 다 유형이 원래 세 가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을 한번 보세요. 10조 1항. 11조에 한번 보세요. 11조에 선결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존재 여부는 필요 없어요.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 이해가 되시나요? 선결 문제. 뭐가요?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게 부당이득 청구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당이득, 이게 시험에 나온 유형이죠. 뭐 할 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을 때 문제입니다. 이거 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나중에 이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뒷부분 내용이니까요. 그거 말고 10조 1항에 보세요.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송을 관련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1호에 보세요.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요거예요. 취소소송과 부당이득, 요거예요. 취소소송과 원상이득, 요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죠. 아시겠죠? 붙이면 이렇게 되고, 떨어지면 선결 문제가 되거나 기판형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6가지 유형, 일단 얘는 빼고요. 결과 제거는 일단 빼고, 요거 두 가지에 각각 세 가지 유형, 각각 세 가지 유형을 싹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싹 외우고.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이제. 자꾸 나오니까. 아시겠죠? 예.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게 이제 행정쟁송법이면요. 선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 나오는 거, 조금씩. 완전히 행정법 총론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관련이 된다 싶은 문제는 사실 나오는 거죠. 사실 기판력도 제가 놀랐습니다. 기판력을 하려면 국가배상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판력 문제 낼 때 국가배상법 조문을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법전에 없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똑같이 원래 시험에 기판력이 국가배상법 조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조문을 보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선결 문제하고 관련이 된다. 요것만 따로 나오진 않아요. 요것만 따로 나오면 손해전보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아시겠죠?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적법하니까 관련 청구서는 병합에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위법을 주장하고 하나는 적법을 주장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없고, 그러니까 메인이 요 세 가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정 외의 수단. 법정 외의 수단으로 첫 번째가 이제 법정 외 소송. 두 가지가 있죠. 의무이행 소송. 두 번째, 예방적 부작위 소송. 얘랑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의무이행 소송은 이유형과 사유형의 경우에요.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에 처분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얘는요,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1유형과 3유형의 처분 발령 전입니다. 처분 발령 전. 아시겠죠? 처분 발령 전. 처분을 발령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령하면요. 발령하면 취소소송 제기하면 되니까요. 취소는 처분이 있어야 되니까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 못하니까 법정의 소송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이행 소송은 이유형과 사유형이 거부 부작위의 경우에 의무이행 소송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비스듬하게 대체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처분이 발령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처분이 발령되기 전에는 구제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중요합니다. 130 처분 발령 전이에요. 발령 전. 두 번째, 가구제. 가구제 중에 법정 외 가구제가 뭐예요? 가처분이죠. 아시겠죠? 가처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방적 부작위 소송하고 가처분을 묻고 싶어요. 요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법정의 수단이니까 행정소송법상 수단이라고 해야 돼요? 행정소송상 수단이라고 해야 돼요? 행정소송상 수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송법상 수단은 없습니다. 요렇게 돼 있을 때 아시겠죠? 네. 그러면 행정소송상 수단과 행정소송법상 수단은 다르죠? 법상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물론 얘들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얘들은 판례가 무슨 소송으로 봅니까? 이거 행정소송으로 봐요? 민사소송으로 봐요? 그렇죠.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민사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학설이 당사자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판례에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만. 그런데 이제 손해전보를 쓰신다면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보지만 학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니 행정소송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가점사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요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럼 행정소송은 요거하고 요거 소송 요거하고 요거죠. 아시겠죠? 요것인데 그 안에 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느냐, 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만 잠깐 보겠습니다. 359페이지. B38입니다. B38에 보시면 임용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임용을 하려고 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임용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즉 임용행위가 처분이기 때문에 임용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임용행위가 나오면 취소소송인데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상 수단을 검토하시오. 그렇죠. 소송상 수단을 검토하시오. 힌트가 있죠. 뭐가 힌트예요? 법이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처분이 안 나왔으니까 이 수단은 나올 수가 없죠. 취소소송은 여기서 골라야 됩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그 다음에 가구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쟁점이 예방적 소송하고 가처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55페이지. B20입니다. B20. 갑은 관할 시장에게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갑이 신청을 했어요. 갑이. 시장에게 개발 행위를 허가를 신청했고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개발 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개발 행위 허가가 행해지면 이건 3유형으로 그냥 원고적격 문제로 넘어가겠죠. 행해지기 전입니다. 몇 유형이에요? 3유형이죠. 지금 주인공이 두 사람 나왔잖아요. 한 사람은 개발행위가 나오기를 바라고, 한 사람은 반대의 입장. 3유형에서 처분 발령 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분 발령 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제 아시겠죠?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면 취소소송이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소송상 수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상 수단,
소송상 수단은요, 요것도 되지만 요것도 됩니다. 취소 소송도. 소송 안에는 소송상 수단도 있고 소송법상 수단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상 수단에는 안 들어가죠. 제대로 법정 외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소송상 수단인데 왜 쟁점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만 됩니까? 취소 소송은 왜 안 돼요? 취소 소송은 처분이 없잖아요. 취소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은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이든 거부든. 그러나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상에 뭘 써야 되겠어요? 행정소송상 수단을 묻고 있지만 우리는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데 그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안에는 그걸 막기 위한 소송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법정의 수단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점을 보세요. 그 앞에 보세요. 256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 상황이 그러면 얘를 쓴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쓴다라는 것은 현행법상의 흠결, 그렇죠? 뭔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현행법상의 흠결이 있다는 걸 먼저 써야 됩니다. 문제 상황에 4조에서 구하거나 부작위를 인정할 뿐 처분이 발령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법정 소송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의무 이행 소송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 나오면 현행법을 먼저 쓴다. 이게 일기에서 배울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갖다가 문제 상황 쓰는 패턴, 설문의 해결 쓰는 패턴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럼 그걸 한 30개 정도 외워버리세요.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나오면 그대로 쓰면 돼요. 첫추변, 기속력, 아시겠죠? 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죠.